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한 다음에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완료 때문에 이중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긴급 입장까지 발표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한 오후 4시 정도에 와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다 그렇게 썼어요. 방송 기자들은 특히. 그런데 밤 9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딱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밤에 갑자기 발표된 날 이례적인데 아마 제가 추측한 데는 일단 지금 이번 사드 배치가 대통령이 아마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출장가 계실 때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 이 트럼프의 푸들이다. 네. 그다음에 아베와 같다. 이런 아주 굉장히 극렬한 비난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입으로 할 수 있나 좀 나중에 해야 된다는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그냥 빨리 넘어가서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급작스럽게 저녁 늦게 사실 대통령 입장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선 했어야 되는데 김성환 시사평론가 새로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평론가께서도 어제 그 대통령의 입장 발표문 보셨을 텐데 네네. 왜 저 시간에 급박하게 발표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다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여정부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특히 이제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 때문에 나중에 가서 굉장히 권력의 어떤 정권의 이 동력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쪽 같은 경우에는 품어 안으면 되지만 나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층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 지지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드 배치를 하고 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성주 그 군민들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TV로 다 노출이 됐습니다. 진보적 지지층에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고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급박하게 저녁 때 대통령의 명의로 직접 입장문을 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드 이제 추가 배치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순방 중일 때 그렇죠. 이뤄져서 이제 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배신감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핵을 동결한 가운데 완전한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대선 후보 당시에 했던 말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저 때 저 말만 한 게 아니었죠. 그 당시에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때가 4월이고 지금 10월이라고 9월이라고 한다면 사실 5개월 만에 다시 없던 효용이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저 발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발언들을 보면서 사드 배치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높아갔던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를 좀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쨌건 사드를 배치하는 쪽으로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배치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돌아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이 이제 물론 나름대로 이제 신경을 쓴다고 소통에 신경을 쓰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됐고 뭔가 정확한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강한 그 어떤 배신감 같은 것들을 토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니까 SNS에도 굉장히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쪽, 이런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그렇게 터져 나오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좀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메시지를 좀 빨리 내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를 가기 전에 발표를 하고 갔던가 아니면 러시아를 갔을 때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하는 게 원래 순서에도 맞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히 지지층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불가피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가 간 사이에 갑자기 사드 배치한다고 했고 그 이전에 이미 배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갔다 오고 지지층이 이완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우려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급박하게 저녁 때 입장문만 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지층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도 숱하게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발표한 적도 많잖아요. 이번에도 직접 나와서 이런 어려운 문제 있고 지지층이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높은 문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른바 이제 과거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꾸 임기 초반의 모습들이 퇴색돼 가고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정들이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면 그게 곧 권위를 갖는 것 같은 인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경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추가로 이제 뭐 4기가 이제 배치된 것을 알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제 네. 경로를 했다는 건데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체감하기로는 얼마 안 돼서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북한에 뭐 도발이 있었지만 좀 미국의 압박이 좀 나름 거셌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신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이제 현실을 좀 저는 봤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지지층의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드에 대해서 국회 비준 이야기도 했었고 또 외교적으로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시 황교안 대행이 보면 그 배치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하지 마라라고 공개 경고도 하고 이건 우리가 맡겨주면 우리가 할 보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도 사실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장을 다 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뭔지 다 알고 있는 분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고 좀 희망 고문 섞인 이런 식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국민들이나 또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가 좀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 조금 전에 보셨던 윤영찬 수석의 그 발표를 보면 이게 그 이미 이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방송이 다 된 상황입니다. 네. 사드가 이제 6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한 세트인데 지금 현재 2기가 배치가 돼 있는데 4기는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기지에다 외관 기지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운반 과정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돼서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고 왜 나도 모르는데 들어왔냐? 이렇게 이제 호통치고 그걸 직접 발표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서 직접 조사도 하고 국방정책실장은 그것 때문에 보직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건 조금 상식보다 너무 좀 앞서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너무 과잉 조치가 아니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자체가 대통령이 정말 이제 사드를 배치 안 하려는 보다 또 이런 기대감을 많이 또 일으켰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시 되면서 오히려 더 이런 배신감을 좀 증폭시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을 복기를 해보면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던 게 7월이었습니다. 이 베를린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간 벌어 해법 찾으면 사드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시진핑 주석 만난 바로 다음 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을 아마 최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결국 그것은 이제 중국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이 움직여서 북한을 제어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을 중국이 중단시켜 준다면 굳이 사드를 뭐 우리나라에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 10월인가요? 중국에 이제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국면이 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시간을 좀 벌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날 그 박수현 대변인도 그러한 맥락의 메시지를 좀 낸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요. 이 대북 지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레드라인 발언이라든지 이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는 참모들이 조금 더 좀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또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사실 레드라인 발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이 대통령도 신중해야 되고 참모들 간의 회의를 할 때도 대통령이나 어떤 대변인이 메시지를 낼 때는 어느 정도 좀 포괄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메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네. 말이 바뀐다, 정책이 바뀐다, 비판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롭게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때 뭐 상황도 그렇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데자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고 계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선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파병할 때에도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1차 파병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니까 재신임 이슈를 띄워가지고 시간을 번 다음에 1년 뒤에 2004년에 추가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었고 환경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벌었고 그다음에 북한 핵실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보 성향의 정권이 잡게 되면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들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한반도 균형자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정하게 중심에 서서 그러니까 양자의 어떤 정책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한반도 남북 관계에 운전자에 다시 앉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진보 성향의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큰 틀 안에서의 보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에서 한미 관계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이 생겨나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도 이해는 우리와 완전히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우리와의 어떤 동맹 관계에서 특히 이제 군사 무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달러 좀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은 또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수용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라크전 파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도 사실은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들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같은 이해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남북 간의 어떤 관계도 같이 풀리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사드 배치는 사드 배치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미일 간의 어떤 동맹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북중러의 어떤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번에 사드 배치가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자서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위기 문제를 풀려고 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하는 이 이라크 파병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과 이상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진보 정권이 이상 쪽에다 무게를 싣다 보면 이 현실에 닥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태영 비서관이 쓴 그 회고록을 보면 당시에 이제 그 파병 결정을 한 바로 국회 떠나기 전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명분과 현실이 어긋날 때 명분을 고수해 왔다. 네. 중대한 고비마다 명분을 택했다. 그런 내가 파병을 결정했다. 나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다. 지금 나는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동안 본인의 행동은 항상 명분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북아 균형자론 등등을 이야기해 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네오콘들은 지금 북폭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당장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중요한 사명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국제 정치의 아주 내혹한 현실을 본인이 본 거예요. 결국은 파병을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데 만약 미국이 우리한테 만약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떠나간다면 이거는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 속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결정을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상당히 그 파병을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었으면 좀 더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똑같은 대응을 하냐는 거죠. 예전보다 충분히 더 세련된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패턴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자기 자신의 정권에부터 뭔가 배움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현실에서 하나 나아진 게 없는 것 자체를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배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 사드 배치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 패널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모습 속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소성리는 문재인 정부의 수치의 상징이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드 배치 강행만큼은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 발언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푸들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저는 이게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과 좀 다른 점도 있다고 봐요. 왜 한 두 가지를 먼저 들고 싶은데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56.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57%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뀌었어요. 그 사안 자체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바뀐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이라크로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이런 문제였는데 반면 이번에는 이게 북한의 핵 개발, ICBM 이 부분은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똑같이 이것을 2003년의 데자뷰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의 효과도 좀 다를 거다. 그 2003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층 대비의 균열로 이어지면서 바로 그냥 떨어져 나가면서 비판 세력으로 남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일정하게 문재인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번 영향을 미쳐서 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또 갈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굉장히 특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김종대 의원의 좀 발언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무리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고 발언을 하지만 뭐 국방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이 푸들에 비유할 수 있는지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외교적 통일 멘토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한 이야기가 아베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자 그런 걸로 보면 이건 너무나 또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좀 폄하가 아닌가. 좀 이런 비판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같이 지지했던 측면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너무 좀 감정이 섞인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자, 앞서 이것도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한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사안 나왔을 때마다 무조건 미국 편을 들고 미국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계속 미국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하라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그럼 우리가 북한이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을 대가로 해서 미국산 무기를 수십억 달러어치를 사줘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결국 또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처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인데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소금 장수하고 우산 장수의 이해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해는 또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주적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어느 정도 등거리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찾고 자꾸 헤매다가 나중에 결국에 가가지고는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응도 세련되게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비판받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진보 진영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도요.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삼는 거냐? 강남으로 달려가서 시위 중입니다. 홍준표 대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헌법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수다. 말을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 자유한국당의 국민보고대에서 보면 이 먼저 사드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뭐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고 보수 쪽에서는 결집의 명분을 지금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야당 입장에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 봅니다. 뭐 사드 문제나 또 방송 문제 등등에서 일단 뭐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을 좀 더 결속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뭐 장애 집회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이게 다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저분들을 그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뽑아줬겠습니까? 국회 가서 국민 대신해서 좀 주장도 하고 만들어하고 이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로 대표십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물론 뭐 킨텍스 가서는 연설하신 것도 좋지만 정말 대통령을 만나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따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100일 넘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논의한 문제 등등 정말 대통령 면전에 가서 왜 이러냐 좀 제대로 해라.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또 안 가시겠다고 그래요. 네. 또 국회도 안 들어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하자는 이야기죠. 저는 저렇게 어떤 야당의 주장 저거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저걸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어떻게 또 저걸 정책화시킬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정말 좀 저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SNS에 포착이 됐는데 옆에 보이는 게 마루와 툴이거든요. 반려견. 오늘 북악산을 올랐다고 해요. 머리가 좀 복잡하셨는지. 근데 좀 저 대응에 두고서도 사실 어제 이제 준엄한 약간 엄숙한 그런 입장 발표를 해놓고 다음날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저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운동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가한 시간, 한가하게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비판할 부분들은 뭐 비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공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설왕설래를 하고 비판하는 여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썩 적절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걸을 때, 오랜 시간 걸을 때 보면은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막 정리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대통령도 오늘 그런 기회를 가졌기를 바라겠습니다.